그러면 우리가 또 수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해줬는데 이 강의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인간관계일까? 아니면 법률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죠?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둘 중에 하나. 우리 모호한 답을 별로 좋지 않아요. 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뭐로? 이다 아니다. 승부는 그런 거죠 뭐. 맞죠? 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 법률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권리 있죠. 의무 있죠.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예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로 칭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여러분께서는 경기법학원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라는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저 또한 경기법학원과 계약을 해서 일정 대가를 지급받고 강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 강의실 안에서만큼은 권리와 의무란 이름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네요. 무슨 관계? 법률관계. 이게 법률관계예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관계. 그럼 인간관계는 뭘까요? 권리와 의무와 무관해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아니란 소리죠. 자, 예컨대 오늘 저녁에 약속 있습니까?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있죠? 무조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성격이 밝으신 분, 또 하나는 성격이 그늘진 분. 자, 성격이 밝으신 분들은 매사에 긍정적이죠. 반면에 성격이 그늘진 분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성격이 밝습니까? 그늘집니까? 여러분은 성격이 밝아요? 그늘져요? 밝죠? 성격이 밝으니까 매사에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대답이 뭐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있습니까? 네.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오늘 시간 있으니까 저녁에 우리 소주 한잔 할까요? 네, 그래야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하고밖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소주를 마셔줄 의무가 있고 저는 소주를 마실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소주를 마시면서 해롱해롱 어머 기분 좋아 이런 것뿐이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률관계, 인간관계 아셨죠? 그러면 이 강의실 안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법률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법률관계라는 것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이중적 생활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중적 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 있냐면 국민으로서 생활이 있어요. 국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people. 인간으로서 생활도 있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erson. people과 person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은 이중적 생활이 있어요. 하나는 국민으로서의 생활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국가가 존재해요. 국가가 있는데 A라는 자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자가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A라는 자가 자, 더 볼게요. 여기 B가 있는데 B가 쌀가게를 해요. 무슨 가게? 쌀가게를 하는데 A라는 자가 요 B로부터 요 쌀을 구입을 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써볼게요. A가 세금을 납부했죠. 그러면 국가가 A에게 세금 부과해서 세금 납부했다는 소리 맞죠? 그러면 A가 왜 세금을 납부했을까? 국가는 돈이 있어야만 그 돈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국가가 돈이 없으면 국가도 거지 돼버리잖아. 그러면 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죠? 이때 이 생활을 국민으로서의 생활. 자,
A가 비록 또 쌀을 구입을 했죠. 왜? 밥을 해서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생존하고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죠. 이런 생활을 인간으로서의 생활. 이해됐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봐봐요. A는 개인이죠. B도 개인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일사에 지금 법률관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법률관계 이루어진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봐보세요. 자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죠. 개인적 이익.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뭐라고 하죠? 사이익. 국가는 전체 이익을 도모하죠. 전체 이익을 뭐라 그래요? 공익. 그럼 봐보세요. 우리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사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인, 공인하셨죠? 공인. 전체 이익. 우리는 개개인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사인과 B라는 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가? 법에 의해서 규율받잖아요. 그러면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법? 사법.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A, 제가 B라고 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 맞죠? 너와 나는 수평적인 관계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대등한 관계에 있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무슨 법? 사법이라고 한다면, 자, 국가가 있고 A라는 국민이 있잖아요. 국가 국민. 자, 여기도 수평적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국가예요. 여러분이 A예요. 우리가 지금 수평적 관계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대등한 관계. 힘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거예요. 세금 내. 이럽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니까 줄게 뭔데? 그러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그러면 국가에 세금 걷어들려면 국가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수직 관계일 수밖에 없죠. 왜? 국가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수평이나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법률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규율하는 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법이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 대등적 관계에 있는 사인과 사인에서 이루어진 법률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면 여기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법과 다른 법이 필요했겠지. 사법과 다른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한 이 법이 뭐냐면 공법인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해, 하지 뭐. 하실래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해, 하지 마. 명령, 강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공법은 구성 자체가 명령, 강제로 이루어진지 알겠어요? 여기는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 관계에 있는 법과 이걸 규율하는 법과 수직적 관계를 이루어져 있는 법은 서로 의미가 서로 어때요? 모양이 다르죠. 규율하는 모습이 모양이 다르죠. 그럼 공부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봐보세요. 요 사법에 의해서 규율받는 법률 관계가 있죠. 공법에 의해서 규율받는 법률 관계가 있죠.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사법 관계, 공법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란 말은 법률 관계를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시간? 즐거운 민법. 요 민이 뭐예요? 백성. 자, 이건 백성이란 뭐냐면 우리 백성들은 한 명 있으니까 개떼같이 많습니까? 개떼같이 많아. A, B, C, D. 이처럼 개떼같이 많은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들은 서로가 수평적 관계에 있어요? 수직적 관계에 있어요?
서로 수평적 관계에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 있는 이런 개떡같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 규율한 법을 민법이라 칭한다. 그러면 민법은 사법일 것이다, 공법일 것이다. 사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는 항상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국가와 국민 사이가 아닌 누구와 누구 사이,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 너와 나 사이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아셨죠? 아셨죠? 그럼 여기서 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시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용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반법, 특별법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체 그러면 일반법이 무엇이고 특별법이 무엇일까? 간단한 얘기야. 봐보세요. 규율 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 일반법. 우리 국민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면요.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 의미는 아셨죠? 자,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법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 사법 두 가지. 하나는 민법과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상법. 그럼 민법은 우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무슨 법? 일반법. 그래서 민법을 일반사법이라 불러요. 자, 반면에 상법은 뭐냐면 우리 국민 중에서 상행이라 표현하면 좀 어렵죠? 장사. 그 개념과 일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부르죠.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국민 모두가 장사한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이 하잖아.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은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법, 특별법 개념은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민법을 공부할 건데 민법은 사법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률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 크게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모습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우리가 재산관계라고 표현하면 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가족관계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재산법.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재산법 부분과 가족법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재산법 분야로서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법이라는 걸 두고 있고 또 채권법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법 분야로서 우리 민법은 친족법이라는 걸 두고 있고요. 또 뭘 두고 있냐면 상속법이라는 걸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재산법 분야로서 물권법과 채권법을 두고 있고 가족법 분야로서 친족법과 상속법이라는 걸 이렇게 두고 있는 거구나. 그럼 봐요. 민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산법 분야가 있고 가족법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시선을 누구한테? 저에게 모아주셔야 돼. 그러면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를 뽑아냅니다. 이걸 추출한다고 하잖아요. 공통분모를 뽑아서 추상화시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민법 총칙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민법 총칙. 그래서 우리 민법 구성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 과목으로서 민법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민법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 총칙 중 103조부터 156조까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률행위. 자, 물권법은 185조부터 368조까지 있는데 이 물권법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질권은 시험 범위에 빠져 있습니다. 질권만은 제외합니다. 자, 채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채권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편제가 채권법은요. 채권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채권 강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채권 총론과 강론이 이루어졌는데 채권 총론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자,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법 분야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시험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친족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저와 공부할 민법 내용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민법 총칙 중 이 법률행위 부분, 물권법은 전부, 그리고 채권법 중에서 요 계약 관련된 이 부분만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에서 10문제를 일반적으로, 물권법에서 14문제를, 계약법에서 일반적으로 10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럼 이게 지금 34문제밖에 안 되죠. 그럼 몇 문제 부족하죠? 6문제. 자, 보세요. 사인과 사인 사이 이루어진 이 법령을 우리가 민사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인과 사인 사이 이루어진 이 법령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게 되는데 세상은 변하죠. 세상이 변하잖아요. 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민법만 가지고는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이 민사관계를 규율해서 별도의 민법에 관한 특별법들을 이제 제정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민사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민사특별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민사특별법 중에서 5가지 법을 또 공부를 해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죠? 이런 민사에 관한 특별법들 5가지 법을 더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몇 문제를? 6문제를 딱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는 민법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인문 강의 때는 전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인문 강의 때는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잖아요. 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법이 왜 일반인들이 법이 어렵냐면요. 이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법률 용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러면 법의 출발점은 법률 용어를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익히듯이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법률 용어를 익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인문 강의 때는 철저하게 이 용어 중심으로 갑니다. 용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고요. 그러면 이제 용어를 익혔잖아요. 익혔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민법만 수업합니다. 민사특별법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민사특별법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나 터질 거야 그래요. 그래서 민법만 합니다. 자, 3, 4월 수업부터는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이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 과정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자는 얘기는 안 했죠. 꾸준히만 하자고 그랬죠. 자, 공부는요. 너무 앞에서 달려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앞에서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과목 선생님들이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로 같은 길들을 헤치고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따라오면 편하게 갈 수 있죠. 따라만 가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너무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가려고 하고 혼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다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앞서가지 마시고 선생님들 앞에서 등불을 들고 가면 그 뒤에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언젠가는 혼자서 마음대로 눈을 감고도 다닐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장서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권리가 뭘까? 의무가 뭘까? 이런 원초적인 물음은 한번 던져봐야 되죠. 권리가 뭘까? 의무가 뭘까?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집.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점이 뭐 같아요? 용어 선택이 달라져요. 표현하는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배우는 사람과요,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집 그러지 말고 건물, 땅 그러지 말고 토지, 이렇게 용어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갑의 건물이에요. 자, 그랬더니 누가? 을이 돈 주고 산대요. 뭐라고요? 돈 주고 산대.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돈 주고 뭔가를 사고 있죠. 돈 주고 사는 걸 매매라고 해요. 자, 사긴 샀는데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절대 매매가 아니에요. 반드시 매매를 하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돈이라는 건 뭐예요? money, 우리가 좋아하는 거, 금전을 말하죠. 돈 주고 사는 걸 뭐라고 한다? 매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저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뭐라고 해요? 사람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돈 주고 사는 걸 뭐라고 하죠? 돈 주고 사는 걸 뭐라고 해요? 매매. 사람을 돈 주고 샀죠. 인신매매. 이제 인신매매가 뭔지 아시겠어요? 돈 주고 사는 걸 매매라고 해요. 근데 사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인신매매. 이제 매매라는 개념을 잡아주려는 거예요. 반드시 매매는 뭐라고요? 돈 주고 사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빵, 여러분 고향에서는 전빵이라 하잖아요. 가게, 전빵. 제 고향이 토론토예요. 저희 고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트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가게 가서 물건을 샀죠. 과자를 샀잖아요. 물건을 샀죠? 뭘 가지고 샀죠? 그건 뭔데요? 매매. 이게 현실 매매라고 한다.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것만을 뭐란다? 매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한번 견학을 해보는 거죠. 실습을. 가게 가서요. 돈 주고 뭘 사.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그러면 매매예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주인이 곱게 미쳤네. 자, 그러면 이게 매매 관계잖아요. 자, 이런 매매 관계가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갑은 파는 사람이죠. 이 파는 사람을 뭐라고 칭하냐면 매도인. 뭐라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매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매매라는 관계를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는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 서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어떤 약속했죠? 요 건물을 돈 주고 판다, 산다, 사고 판다라고 약속한 건 맞죠? 약속한 건 맞죠? 여러분께서 친구와 혹은 자녀와 혹은 부모와 약속을 하는 경우 많죠? 그럼 우리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하죠. 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까요?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으니까 그러잖아.
그 약속에서 구속받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사고팔자로 약속이가 이거 구속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매도인은 요 건물을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줄 구속을 받죠. 그렇죠? 반면에 매수인은 요 매도인에게 요 2억이라는 대금을 지급할 구속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요 2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뭐 건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 건물의 대가인 대금 2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구속을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의무. 구속을 뭐라고 써줘요? 의무. 요 힘을요. 권리. 그럼 앞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잡읍시다. 권리가 뭐예요? 힘. 구속, 의무가 뭐예요? 구속. 다시 한번. 권리가 뭐예요? 힘. 의무가 뭐예요? 구속.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아, 권리라는 게 힘을 말하는 거구나. 법이 부여한 힘이 권리예요. 그러면 의무가 뭔데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권리가 뭐라고요? 힘. 의무가 뭐라고요? 구속. 이렇게 알고 가자고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 매매 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 맞죠? 그럼 이 매매 관계는 인간관계다, 법률관계다?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권리가 뭔지 아셨죠? 권리가 뭐라고요? 힘. 의무가 뭐라고요? 구속. 그럼 보세요. 권리, 권한, 권능, 권원. 단어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죠? 지금 요 얘기가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요. 179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네, 이 부분 이제 살짝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권리는 뭐라고요? 힘. 자, 권한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권한이에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 뭐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해요? 권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대리 권한이 있어요. 대리 권한. 달리 표현할까요? 대리할 수 있는 자격. 대리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달리 표현할게요. 대리할 수 있는 자격. 누군가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권한은 앞으로 뭐라고 하자? 그렇지. 이해되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야. 나는 뭐 자격 있어, 자격. 자격 있어? 이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 권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권능. 권능? 생소한 단어죠? 권능. 자, 보세요. 권능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자, 이 갑이 이 건물을 요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소유하는 권리. 여러분 소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썸. 미안해요. 미안해요. 니께 아닌 게 내게, 내게 아닌 게 니께 뭐 이거 있죠?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어. 썸. 니께 아닌 게 내게 아닌 게 내게 아닌 게 내게 아닌 거 있잖아요. 썸. 자, 그게 아니고 소유하는 권리가 있죠. 이 소유하는 권리를 줄여보세요.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 빙고. 소유권. 그러면 자, 점유하는 권리가 있어요.
점유하는 권리. 줄여보세요. 그게 법률 용어예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라는 것은 그 용어를 풀어주면 그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질 않아요. 굉장히 관념적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해.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요. 뭐 어떤 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대답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 소유하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소유권. 점유하는 권리를 뭐라 불러? 점유권. 그러면 소유권이 뭔데? 뭔지는 모르겠어. 권이 권리잖아.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소유하는 권리가 소유권이겠지 뭐. 점유권이 뭔데? 뭔지는 몰라. 점유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겠지 뭐.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앞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법률 용어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실은 정확한 의미 깊이 있게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내용을 알수록 그걸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양파 있죠? 양파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씩 까는 거예요. 공부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꺼풀 한꺼풀 계속 까는 거.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그 알맹이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갑이 그러면 이 소유권이죠. 왜 소유권은 권리 맞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있겠죠. 소유권을 가진 권리자를 뭐라 부를까요? 소유권을 가진 권리자를 뭐라 표현해요? 소유자 또는 소유권자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점유권을 가진 권리자를 뭐라 부를까요? 점유자.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물건을 가진 권리자를 뭐라 부를까요? 물권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아셨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갑이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 맞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의 가치는 이 건물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권이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 가치는 이 건물을 저한테 빌려주고 달달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수익할 수도 있겠죠. 수익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값이는 이 건물을 저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처분한다고 합니다. 처분권. 그러면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갑이란 자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갑이란 자가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렇다면 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것은 요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 있잖아요. 요 소유권은 이 권리의 내용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처럼 권리의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리의 내용으로서 개개의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은 권리의 뭐라고요? 내용으로서 개개의 힘을 뭐라 불러요? 권능. 그래서 우리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용 권리, 수익 권리, 처분 권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권능은 뭐라고요? 권리의 내용. 뭐라고요? 권리의 내용. 자, 권원을 볼게요. 자, 이봐요. 여기 보자고요. 오늘 제 얘기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망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망각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온 모든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머리가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망각 기능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게끔 신이 내린 선물이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습득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분명히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들어온 것들이 완만하게 천천히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망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량, 이게 타임, 시간인데 급격하게 사라지고 완만하게 사라졌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기 기억, 단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장기 기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반복. 반복.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오늘 제게 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죠?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내가 다 알면 뭐 들어 수업 들어? 맞죠? 나는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권원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게 갑의 토지다 이 말이죠. 자, 갑의 토지에 을이란 자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을은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 맞죠? 남이 뭐라고 할까요? 남을 타인. 뭐라고요? 타인. 그러면 을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의 그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적법할 수가 있죠. 적법할 수도 있고 이게 불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적법 행위, 불법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을이란 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서 건물 지었어요. 그럼 을의 행위는 적법, 불법? 적법. 만약에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 없이 건물 지었어요. 을은 적법, 불법? 불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요 남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인데 그게 일단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자가 요 토지 이임차권을 가지고서 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의 행위는 적법, 불법? 적법이 되죠. 만약에 을이 토지 이임차권이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의 행위는 적법, 불법? 불법이 돼버리죠. 그러면 자, 이임차권은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이임차권 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이임차권은 을의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권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원은 앞으로 뭐라고 하자? 법적 근거. 뭐라고요? 근거. 그러면 자 보세요. 앞으로 민법책을 보면 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권원을 가지고서 권원 없이, 권원을 가지고 또는 권원 없이, 권원이 시, 권원 없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권원이 있다는 얘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원이 없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다시. 권리는 뭐라고요? 권리는 뭐라고요? 힘. 권한은 자격. 권능은 권리의 내용. 권한은 법적 근거. 다시 한번. 권리는 뭐라고요? 힘. 힘. 권한은
자기야. 권리의 내용을? 그렇지. 권능. 법적 근거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권한을 가지고서 한다. 무슨 얘기다? 근거를 가지고 한다. 권한이 없이 한다. 법적 근거 없이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권원이라는 것은 적법과 불법을 가르는 경계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죠? 권한을 가지고 하면 적법, 권한이 없이 하면 불법.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법 공부를 들어가게 되니까 뒤쪽에 책에서는 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없다 저게 뭔 짓이야? 그럼 이런 뜻이에요. 봐보세요. 을이 갑의 토지에 금을 신축을 했는데 을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서 이 뜻이에요. 이 뜻이 여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 을이라는 자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없이 이 뜻이거든. 그 개념을 알아야만 그 의미, 맥락의 의미가 파악이 돼서 아 이렇구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 용어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만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만 내용들이 읽혀지니까 파악이 되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제 권한, 권리, 권한, 권능, 권한. 자, 이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재산권이라는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재산권.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재산권. 권리죠? 권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리를 재산권이라는데? 어떤 권리를 재산권이라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여기 재산이 있죠, 재산. 재산. 요 재산에 관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뭐라 불러요? 재산권. 다시 한번. 재산에 대한 권리를 뭐라 불러요? 그럼 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건물이 있다고 할게요. 이 건물은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이에요? 그럼 이 건물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이겠네. 맞죠? 자, 여러분이 상표를 등록했어. 상표를 등록했어. 이건 재산이 아니에요. 그것도 재산이죠. 그럼 그것도 재산권이겠네. 자,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럼 이 빌려준 돈은 여러분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재산권이겠네. 이해돼요? 별것 아니야.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를 뭐라 불러요? 재산권. 그럼 재산이 뭐가 있는데? 내 건물, 내 자동차, 내 토지,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상표 등록한 거, 다 이런 것도 재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에 관한 권리들을 다 뭐라 부른다? 총칭해서 재산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재산권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채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채가 뭐예요? 몸체. 형체가 없는 재산권. 뭐라고요? 형체가 없는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형체 없죠? 지식. 이런 재산권을 뭐라 그래요? 무채 재산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물권, 채권. 전부 다 권리들이죠. 근데 이 권리가 재산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다 이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께서 대체 어떤 권리가 물권이며 어떤 권리가 채권인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되죠. 자,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로 설명하냐면 물권을 이렇게 딱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채권은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앞으로 물권, 채권 이렇게 접근해 보면 해봅시다.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여기 물건이 있더라.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이 권리 봐보세요. 이 권리는 뭐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구나?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요? 물권. 이걸 물권이라고 이해하자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요? 물권. 그러면 물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권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권리? 채권. 다시 한번.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 그럼 봐보세요. 제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자로 써볼게요. 물건에 대한 권리. 붙여 읽어보세요. 대물권. 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사람에 대한 권리 뭐예요? 대인권.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권은 대물권이라 하며 채권은 대인권이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앞으로 자보세요. 권리들이 있더라. 자보세요. 권리들이 있더라. 이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면 우리는 뭐라 분류한다? 물권. 이 권리가 사람에 대한 권리면 뭐라 분류한다? 그렇지. 그렇게 분석하면 되지 뭐. 그럼 자, 방금 저한테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 고향말로는 뭐라고 해요? 연습, 엑서사이즈. 제 고향이 토론토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봐봐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소유권. 그죠? 그럼 이 권리는 요 건물에 대한 권리 맞죠? 그러면 건물은 물건 맞죠?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일 것이다, 채권일 것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일 것이다, 채권일 것이다.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게 소유권은 물권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아. 소리 내세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해도 답이 없어서 소리가 안 들려서 어머, 나 농화자하고 수업하나? 어떻게 수업을 해야지? 당황했어요. 정답 말 나오네요.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뭡니까? 이 건물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 맞죠?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일 것이다, 채권일 것이다. 그렇지.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여기 봐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A는 빌려줬죠. B는 빌렸죠. 자, 빌려주고 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대차. 대차란 말 들어보셨죠? 대차는 빌려주고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차. 대차 이제 아셨어요? 자, 나오니까, 자, 대차. 아, 대차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리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그렇게 가정할게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그 은행에서는 빌려줬죠. 여러분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차한 게 맞죠? 그럼 여러분은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서 뭐 했죠? 건물을 샀죠. 토지를 샀죠. 소비해버렸죠. 소비했죠? 무슨 대차? 소비대차. 무슨 대차? 소비대차.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쌀을 빌렸어요. 쌀을. 그러면 여러분, 나는 빌려줬었고, 여러분 빌렸으니까 대차 맞죠? 그럼 여러분 쌀을 빌려서 밥에 먹어버렸죠? 소비했잖아요. 소비대차. 이제 소비대차 하셨죠? 그게 소비대차예요. 자, 여러분이 그림을 선물을 받았어요. 멋진 그림을. 벽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집에 못이 있는데 망치가 없어. 제가 여러분 옆집 살아요. 옆집 오빠. 옆집 사는 사람인데 제가 나이가 38이니까 오빠가 되겠죠.
아, 38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제 집에 와서 망치를 빌려준 거예요. 그럼 저는 망치를 빌려줬죠. 여러분 빌렸죠. 대차 맞죠? 대차 맞죠? 그럼 망치를 가지고 사용했죠.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한 망치를 다시 되돌려줬죠. 사용대차. 무슨 대차? 사용대차. 자,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물을 빌려갔어요. 제가 빌려주고 빌렸죠. 대차 맞죠? 여러분 달달이 월세 냈어요. 월세 내고 빌렸단 말이에요. 임대차. 다시 한번. 대차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리는 걸 대차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러면 빌려서 소비해버렸죠. 소비했죠. 무슨 대차? 자, 빌려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사용한 물건을 되돌려줬죠. 사용대차. 달달이 월세 내고 빌렸죠. 임대차.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이해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가 봐보세요. 은행에서 뭘 빌렸어요? 돈 빌렸잖아. 돈. 금전.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A는 B에게 빌려줬죠. 빌려준 돈이 있잖아요.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죠? 대여금. 그럼 B는 빌렸죠. 빌린 돈을 뭐라 부를까요? 차용금. 영어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A는 빌려준 돈, 대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 대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럼 이 권리는 봐보세요. 이 A가 이 대여금을 되돌려 받은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까? 빌려간 사람에 대한 권리 아니에요? 빌려간 사람에게 대여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럼 물권일 것이다, 채권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여금, 채권. 그래서 대여금, 채권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왜 대여금, 채권이라고 표현을 쓰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경우들이 아마도 이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인문서도 이렇게 써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인문서 이렇게 써진 인문서 없어요. 시중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써진 인문서는. 물론 저는 예전에 계속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유의물로 만들어서 복사물로 이렇게 그동안에 수업했던 것을 이번에 책자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인문 강의는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초학자들에게 인문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대로 인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용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익숙함을 가지고 공부를 들어가야만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물건에 대한 권리면 뭐라고 하자고요? 애인. 물건에 대한 권리면 뭐라고 하자고요? 물권. 크게 얘기합시다.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면 그럼 잡아요. 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연습 한번 해보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왕망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 봐봐요. 자, 매수인이 2억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죠? 그럼 매도인은 또 이 건물을 요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달리 표현할게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누구로부터? 그러지 말고 누구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맞죠? 그러면 이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이잖아요. 물건이 소유권 넘겨줍니까? 물건이 지가 발달해서 이렇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넘겨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물건한테 가서 건물 앞에 놓고 소유권 넘겨줘, 소유권 넘겨줘 이럽니까?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소유권 넘겨줘, 소유권 넘겨줘 그럽니까?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합니까? 그럼 물권 채권. 채권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목적물 인도 채권 또는 소유권 이전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권을 공부했거든. 소유권을 물권인데 이것도 물권 아닌가 이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참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에 대한 권리면 뭐로 가? 물권으로 간다면 사람에 대한 권리야. 그럼 뭐라고? 채권.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때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건물 앞에 가서 소유권 이전해줘, 이전해줘.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 저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곱게 미쳤네 그래버려. 맞죠?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물건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건 넘겨줘, 물건 넘겨줘 그러는 거지. 물건한테 갖고 물건 넘겨줘, 물건 넘겨줘 안 하잖아. 그럼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 맞죠? 그럼 뭐라고? 채권. 그렇게 붙이면 돼, 이제. 그래서 왜 목적물 인도 채권이라고 돼 있지? 목적물 인도 물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고 돼 있지? 소유권 이전 물권 아니에요. 왜 소유권 이전 채권, 목적물 인도 채권, 이렇게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에 대한 권리이니까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면 뭐라고 쓰자고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면, 사람에 대한 권리면 채권. 그렇게 채권.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물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채권이 정확하게 어떤 권리인지를 정확한 그 개념적 정의를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권리가 물권에 해당하는지, 이 권리가 채권에 해당하는지 이건 구별하겠어요? 됐죠? 물건에 대한 권리면 뭐라고? 물권으로. 사람에 권리면 사람에 대한 권리면 채권으로. 이렇게 구별하겠어요? 그러면 되지 뭐. 우리가 뭐 학문할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학문할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지배권이란 말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줄이세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요? 지배권. 그럼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그러면 소유권 가지고 있죠. 여러분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소유물을 지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소유물을 지배할 때 다른 사람 도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죠. 그러면 타인의 협력 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런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다? 지배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청구하는 권리. 뭐라고요? 청구하는 권리. 뭐로 줄여보세요. 다시 한번 청구하는 권리.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을이라고 할게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 붙여 읽으세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붙여 읽어보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여러분이 요 물건 넘겨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럼 물건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물건 인도 청구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 붙이겠어요, 이제? 청구하는 권리. 뭐라고? 청구권. 이렇게 일단 알아두자고요. 정확한 개념적 정의는 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할 때는 그 장에 가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청구하는 권리. 뭐라고요? 청구권. 자, 보세요. 항변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항변권. 자, 항변이 뭔지 모르겠죠? 자,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분이 정말 결혼 안 하셨습니까? 결혼 안 하셨는데 내가 자녀 부르면 내가 신뢰가 돼버리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면 자녀분 얘기도 되겠네요. 아니, 왜냐면 결혼 안 하신 분에게 여러분 자녀분이 뭐 그분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아가씨처럼 보여서. 나도 38밖에 안 되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분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이거 훔쳐갔잖아. 근데 얘는 훔치지 않았어. 네가 이거 몰래 가져갔잖아. 그래서 얘는 몰래 가져간 적이 없거든. 엄마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훔쳐가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고 있죠. 이게 항변이야. 이걸 항변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내가 매도인이에요. 제가 건물도 주지도 않으면서 돈 주고 대금 지급 청구를 했죠. 대금 지급 청구했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야, 너 뭐라고 하니? 내가 건물 받으면 나는 돈 줄 거야. 건물 받으면 돈 줄 거야. 라고 항변하고 있죠. 너가 건물을 넘겨주면 나는 돈 줄 거야. 라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항변권이라는 거야. 그럼 항변권이란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청구를 했죠. 뭔가를 청구했잖아요. 요 청구권을 저지시켜버리는, 청구권을 저지시키는 이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변의 개념과 똑같아요. 이제 항변권 하셨죠? 자, 거기 보면 형성권이란 말 나오죠. 뭐가 나와요? 형성권. 자, 그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채권이 있었죠. 여기 물건이 있죠. 그럼 봐보세요. 아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죠. 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한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돈을 빌려간 자한테만 할 수 있죠. 특정인한테밖에 못하죠.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권리를 상대권이라고 표현해요. 특정인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권리. 뭐라고 그래요? 상대권.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절대권. 누구한테는 행사할 수 있어. 그럼 뭐라고요? 절대권. 특정인한테밖에 못해요. 뭐라고요? 상대권. 그럼 여기 봐봐요. 채권은 그러면 상대권이죠. 그잖아요. 자, 채권은 상대권이고 물건은 절대권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암기합니다. 채권은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물건. 이렇게 암기를 해. 암기할 이유가 없는데 암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채권은 특정인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자한테만 행사해야지. 특정인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자한테만 해야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자, 반면에 물건은 봐보세요. 물건에 대한 권리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인 상대방이 있어, 없어? 물건에 대한 권리가 특정인 상대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특정인 상대방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나 주장해도 상관이 없잖아. 여러분 이 건물의 소유자야. 이 건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누구한테나 주장해도 상관없잖아요. 물건은 특정의 상대방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권이라 표현하는 거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은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이해 학문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나중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라고 당연히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민법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사고를 저한테 맞춰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왼쪽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맞춰서 다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민법 공부를 체계적 공부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암기하고 이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면 아무리 이게 시험 공부일지라도 1년을 투자해서 공부했다면 이게 우리의 지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민법을 배우는 제 수강생분에게는 당연히 민법 8점을 맞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에게 배우는 내 수강생들 8점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 더 나가서
그게 내 수강생들의 민법 지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끝나도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머리에 사라지지 않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닌 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 민법에서 법의 내용을 판단할 때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해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이해가 되면요, 암기도 쉬워요. 이해가 되면 암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해 안 되죠? 암기도 안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암기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어져 버려요. 왜? 이해하면서 자동적으로 암기도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는 봐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면 할수록 공부량이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우리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면 공부하기 싫어져 버리죠. 어느 순간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늘어나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만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 응용이 가능하니까. 제 말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형성권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실제 거래를 가지고 제가 말씀해 볼게요. 자, 여기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이게 갑의 소유라고 할게요.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의 소유 아파트를 2억 주고 사기로 했어요. 이걸 매매라고 했죠. 돈 주고 사는 건 매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갑과 을은 갑의 아파트를 을이 돈 주고 2억 주고 사기로 서로 약속한 거죠. 매매하기로 약속했죠. 약속. 그럼 누가 생각나요? 김범수 그러지 마시고 약속을 달리 뭐라 부르냐면 법률용어로 계약. 뭐라 불러요? 계약이 뭐냐고요? 약속. 이러자라고 약속. 매매하자고 약속. 임대차자라고 약속. 이걸 뭐라 부른다? 계약.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표현을 써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우리 매매 계약서 때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아니야.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구두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두계약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에요. 내가 언제 했는데 발뺌해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했잖아. 어제 우리 둘이 소주 마시면서 했잖아. 언제?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계약서를 그래서 그 때문에 계약서 작성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 발표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보면 요 매매대금의 일할을 지급하고 일할이 10%는 거 알고 있죠. 0.1 할푼니 들어보셨습니까? 할푼니? 야구는 매달 친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3할을 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2할을 친다, 3할을 친다 뭐냐면 야구공을 10번 던져줬죠. 3번 맞췄어요. 3번 안타 치면 3할, 2번 치면 2할. 네, 그 개념인데 대금이 1할을 보통 1할을 지급하잖아요. 0.1. 그러면 2억에 0.1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지급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써볼게요. 계약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4월 1일 계약금 2천만 원 지급. 4월 1일 30일 중도금 8천만 원 지급. 5월 30일 잔금 1억 지급. 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4월 1일 날 얼마를 지급하고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계약금 지급한 건 맞죠? 그러면 이제 4월 30일 날 뭐 해줘야 돼요? 매수인 중도금 지급해야 되죠? 그럼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맞죠? 그런데 4월 3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요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읽어보세요. 의무란 단어를 채무란 단어로 고쳐보세요. 채무불이행이 바로 의무불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뭐라고 그래요? 의무불이행. 특정인에 대한 의무가 채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잖아요. 4월 30날 매수인 중도금 안 주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이건 운명인가 보구나. 그럼 가만히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액션을 어떻게 취하죠? 왜 중도금 안 주니 빨리 줘 빨리 줘라고 재촉하죠. 재촉하죠? 재촉하는 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채고. 뭐라 불러요? 채고. 우리가 채고한다 그러잖아요. 요 채고가 재촉. 뭐 하는 거라고요? 재촉.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세요. 자녀분들에게 야 빨리 준비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채고한다. 그렇게 써보세요. 채고가 뭐라고요? 재촉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채고. 그런데 이 매수인 그런 거예요. 못 줘? 나 못 줘? 계속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 뿔딱지 나잖아요. 그럼 매도는 굳이 이 매매 계획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매매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매매를 없앱니다. 소멸시켜버리죠. 매매 계획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매도인이 요 매매라는 것을 예전에 없애려면 이걸 해줘야 돼요. 요 매매를 없애겠다고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뭐 하겠다고? 해제하겠다고 의사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배웁시다.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해제권. 다시 한번. 해제, 의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요? 해제권. 취소, 의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소권. 추인, 의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추인권. 철회, 의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철회권. 이게 법률 용어잖아.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권리, 해제권. 취소 수 있는 권리, 취소권.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철회권. 추인할 수 있는 권리, 추인권. 그럼 봐보세요. 해제권을 가진 권리자를 뭐라 그래요? 해제권을 가진 권리자를 해제권자. 취소권을 가진 권리자를 취소권자. 추인권을 가진 권리자를 추인권자. 아, 이놈은 그 책에 해제권자, 추인권자 나오면 뭐 헤매. 해제권자가 누군데, 취소권자가 누군데 헤매고 있어. 아, 취소권을 가진 권리자가 취소권자지 뭐. 해제권을 가진 권리자가 해제권자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법률 용어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그 개념적 정의가 나와요. 지금 제가 계속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해제, 의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해제권. 요 해제권을 가진 권리자를 뭐라고 불러요? 해제권자. 그럼 이 자가 지금 권리자 아니에요? 자, 권리자가 이럽니다. 뭐 하겠다고?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를 딱 했죠. 혼자 했어요? 쌍방이 했어요? 단독 했어요? 단독으로 해서 단독이 한 거예요? 쌍방이 한 거예요? 단독이죠? 일방. 그 순간 이 매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봐봐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소멸해버린 거죠. 뭔가가 없어져 버렸죠. 이런 거예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뭐가 생겼어요. 발생이라고 그래요. 이 모습이 바뀌었어요. 변경이라고 그래요. 뭐가 없어져 버렸죠. 소멸이라고 그래요. 이런 권리들이 있어. 그런 권리들을 추상화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성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의 모습을 가져왔죠.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 그러면 결국 해제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소멸의 모습을 가져왔죠. 해제권은 뭐라고 부른다? 형성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났는데요. 지금 민법에 있어서 법률 용어라는 걸 제가 지금 쭉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있죠. 용어에 대해서. 이 정도라면 여러분이 어때요? 정확하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라고 인식할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정도는 할만하죠? 공부 별것도 없어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서 내가 이제 조금 아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아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그럼 한 발짝 더 앞으로 들어가 봐야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처음부터 쫙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저거에 내가 알 필요 있어 없어? 알고 싶어도 난 알 수가 없는데. 제 말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부탁드렸어요. 첫째 뭐죠? 결석하지 말자. 두 번째 뭐죠? 복습하자. 그날 배운 거 그날 하자. 요 두 가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자 그랬죠? 아니었죠. 꾸준히 하자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개념과 꾸준히 한다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킬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법 시험 맞으면 이변이 없는 합격하니까 자신 있다고 그랬죠?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서 내년도 우리가 29회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포옹 한번 하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서로가 웃으면서 소주를 한잔하고 음료수를 한잔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로 약속하고 오늘 이만 수업을 마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